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26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또 거리두기 피로감과 서민 경제 어려움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씩 내리기로 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국내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감염이 좀채 줄지 않고 있어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관련 내용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전해드린 대로 신규 확진자 수가 326명, 그러니까 이틀 연속 300명대로 좀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검사 건수 같은 경우에도 평일날 8만 건수에 비해서 이제 네. 어제 오늘 통계를 보게 되면은 3만 건, 5만 건으로 굉장히 많이 줄은 상태가 되겠고요. 네. 304명 중에서 이제 대부분 수도권에서 80% 가까이 발생했다는 면이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설 연휴에 이동량의 증가라든지 또 어떤 다중이용시설의 완화를 통해서 확진자가 더 증가하는 추세가 설 연휴 이후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가 좀 많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앞서 정부가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내릴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상당히 많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한 단계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적용이 될 텐데 글쎄요, 뭐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아직은 조금 성급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코로나19를 많이 겪어오시면서 네.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또 확진자가 또 늘어나게 되면 또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은 확진자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방역수칙 준수 또 거리두기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중대본에서의 어떤 이 배경에 대한 발표를 보게 되면은 자영업자 이제 소상공인 협회 단체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조건으로 또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요구들이 있었고 또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이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요청해서 네. 이런 배경에서 이런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얼만큼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실 수 있느냐 이것이 거리두기를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를 더 증가시키지 않는데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병상 수가 조금 여유가 있다고 조금 안심하기에는 우리가 항상 지난 12월을 겪어봐서 알겠지만은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은 확진자 수가 늘지만 사실은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늘었다고 생각돼서 그때 어떤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꽤 한 발짝 늦게 되고 네. 충분히 확진자를 통제하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유행 확산 조짐을 빨리 감지해서 적극적인 방역 대응이 이번에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염을 좀 조기에 인지하는 노력들도 같이 좀 방역 수칙 준수와 더불어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지금 이제 임시 선별 검사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과 같이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검사에 참여하시는 이런 노력들이 매우 좀 필요하다고 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 발표가 이제 설 연휴 끝나기 전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설 연휴 때 아무래도 이제 조심하긴 했습니다만 이동량이 좀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또 걱정이 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2, 3주 정도 좀 지켜본 다음에 굉장히 신중하게 확실히 감소세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조금 좀 신중했으면 했던 바람이 있는데 네. 이번에 조금 거리두기가 완화된 점이 조금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전 국민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주의하시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 국민들께서는 잘 참여해 주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방역 수칙을 조금 소홀히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됐을 때 우리가 이제 조용한 무증상 또 발견되지 않는 감염으로 인한
감염 전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걸릴 수 있고 누구나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되신 분들을 너무 좀 비난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네. 적극적으로 좀 검사에 참여해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시겠고 네. 또 역학조사도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 주셔야지 우리가 N차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단계 내려가긴 했지만 결코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그렇습니다.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뭐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또 영화관, PC방 등은 시간 제한이 또 없어지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를 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시간이 9시와 10시의 차이가 어느 정도 뭐 효과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계속 유지하는 그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12월을 잠깐 돌이켜 보게 되면은 그 수도권 2.5단계로 했던 게 12월 8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2월 중순과 말에 1,000명, 1,200명의 확진자 급증하는 3차 유행을 맞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중심으로 발표된 게 지난 11월 23일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1월 달 들어서 이제 감염제 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지는 효과를 봤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1월 18일 이후로 일부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을 좀 완화하면서 감염제 생산 수가 약간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지만 또 이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가 개인 간의 접촉을 통한 네. 선행 확진자 접촉을 좀 많이 줄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5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4인 모임들이 여러 모임들이 있으면서 다른 테이블 간에 같은 공간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좀 아주 완벽한 효과는 없고 우리가 얼만큼 방역 수칙을 잘 지키냐에 따라서 5인 이하의 사적 모임의 금지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경우에는 또 사적 모임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시와 10시의 차이는 이제 우리가 2차를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가 있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감염되신 분이 이런 모임들에 참석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우리가 1차만 했을 때 어떤 감염 전파 정도와 2차까지 가시면서 여러 영업장을 방문하시면서 또 거기 있던 접촉자들을 많이 만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9시와 10시의 차이는 이제 사적 모임이 늘어나는 네.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많은 영업장 중에는 사적 모임과 좀 관련이 없는 영업장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데는 좀 영업 시간을 연장해줘도 특별히 사적 모임을 통한 어떤 감염자의 접촉 기회가 많이 늘어나진 않는데 물론 이제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염되신 분들은 무증상 시기에는 뭐 본의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발열 증상이 의심이 되면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고 또 무증상 시기라고 하더라도 내가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착용을 항상 잘 해주시는 노력들이 가장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또 예외를 뒀더라고요. 글쎄요, 이 부분이 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지 않냐. 또 얼마 전에 일가족 뭐 20명 가운데 15명이 감염됐던 그런 사례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평상시에 같이 동거하시는 직계 가족분들은 그 전에도 이제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사항이 됐는데 이제 아마 같이 사시지 않는 직계 가족은 오랜만에 만나셔도 이제 허용이 되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오랜만에 찾아뵙는 어르신들에게 무증상 시기에 감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같이 우리가 모르는 잔존 감염이 지역 사회에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네. 가급적이면 특히 이제 어르신들을 뵐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만나시는 분들이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나도 된다고 해서 어르신들을 자주 뵙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어르신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고 해도 가급적 최소화해 주시고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집단 감염 사례가 좀 최대한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서울 한양대병원에 이어서 또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여러 명 나오고 있고, 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이런 집단 감염 사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또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병원이나 요양병원, 어린이집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곳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시설인데, 네. 물론 이제 병원이나 어린이집도 좀 밀집될 수 있고 또 접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출입도 통제하고 있고, 또 입원하거나 간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를 하고 철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단 감염이 생기는데, 이만큼 아무리 다중 이용 시설을 우리가 최대한 관리를 해도 어느 정도의 집단 감염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얼만큼 조기에 인지하고 N차 전파를 빨리 차단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필수 사회 시설을 운영하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특히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기숙 형태로 거주하신다든지 밀접한 접촉이 많은 다중 이용 시설 이런 데서는 특별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가 잘 아시는 거리두기, 특히 날씨가 조금 좀 따뜻해지게 되면 좀 환기도 좀 더 자주 시켜주시고 하는 사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눈에 띄었던 것이 20대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는 20대 분들은 좀 젊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덜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분이 기저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좀 더 악화시켰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저희가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아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젊고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게 국내에서는 그동안에 20대 이하에서의 사망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는 않았는데, 네네. 아마 그만큼 젊으신 분은 상대적으로 위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으로 가시는 확률이 적은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인께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재활병원에 오래 기간 장기간 입원하셨던 걸로 봐서는 좀 거동도 불편하시고 좀 기저질환이 좀 장기적인 질환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런 분들에게서 이제 코로나19 감염이 아무래도 좀 질환을 악화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제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에 대한 효과가 아직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또 않은 것 같고요. 이 백신 접종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유의를 해야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이제 맞으시기 전에 물론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경우 이제 예진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없으신지, 특히 이번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나 수유부에게는 아직까지는 접종이 권고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임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면역 억제가 좀 심하신 분들, 암이나 이제 백혈병이라든지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서 특별히 부작용이 더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면역 억제제 때문에 이제 백신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태인지도 한번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제 최근에 뭐 혈장 치료나 항체 치료를 받으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후에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시고 백신 예방 접종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백신을 받으러 가는 당일이나 전날 발열이 난다든지 네. 어디에 좀 급성 질환이 의심이 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몸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이러실 때는 접종 일자를 연기하시고 예약을 다시 잡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18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영국에서 이제 17살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또 백신 효능 시험이 시작이 된다고 해요. 성인용과 어린이용 어떤 점들이 좀 다른 겁니까? 아마 성분은 동일할 것 같고요. 용량도 아마 동일하거나 아니면 약간 낮은 용량을 쓸 수는 있겠는데 아마 정확한 임상 프로토콜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 독감 예방 접종이 전에는 성인의 절반이었는데 최근에는 성인과 이제 동일한 용량으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접종 용량도 정해져야 될 것 같고, 이제 어린이 3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 시험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네. 접종군이
240명, 그리고 위약군으로 내수막고균 접종을 60명으로 해서 두 군간의 어떤 효과를 비교하겠다라는 연구 계획이 발표됐는데 이제 시작 단계라서 이제 이 어린이 예방 접종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좀 안정성 같은 것이 확인이 되고 또 해당 국가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많은 접종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등교 수업에 대해서 보다 좀 희망적인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백신 접종이라든지 또 치료제 개발 소식들이 속속 들려오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못하더라도 독감처럼 좀 관리할 수 있는 질병 정도로는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조심스러운 기대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독감하고 코로나19 약간 차이는 있지만 특히 이번 절기에는 독감 백신 접종률이 작년보다 조금 낮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하시면서 독감 유행률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물론 예방 접종을 맞지 않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는 계속 좀 검출이 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일부긴 하지만 우선 접종 대상자의 아마 이번엔 한 60% 정도, 전 인구로 따지면 한 30%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하시면서 독감 예방 유행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종 목표는 전 국민의 70~80%가 접종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네.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고 거리 두기를 잘 하시면은 코로나19 유행을 보다 좀 빨리 낮출 수 있는 그런 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음력으로도 새해가 됐는데 올해 좀 희망스러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